자, 뭐 오늘 발제한 내용들은 제가 이제 계속 진도를 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이제 다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책의 이제 전반적인 얼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헷갈리고 낯선 개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계몽주의 이후에 등장한 우리 현대적인 사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종교 개혁,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들이고, 특별히 이제 목사나 신학자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세계관들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과는 굉장히 다른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한 학기 동안 이거를 좀 교정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원하는 건 교정이고, 적어도 내가 지금 현대에서 다루고 있는 생각 말고 다른 형태의 생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잠정적으로 좀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이제 이런 패러다임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2500년 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변이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야 현대에 대한 대안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현대에 대한 대안들. 특별히 이제 상대주의, 효의주의, 이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물결인데, 여기서는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진리라고 하는 것이 확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네가 하는 말도 많고 내가 하는 말도 많고 이런 주장들이 이제 널리 유포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보편적인 또 일반적인 형태의 진리들이 존재하고, 그거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그걸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고대 철학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 제기이고, 또는 해결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진리가 있다라고 하고 그걸 추구하는 측면이지, 진리가 딱 고정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종교하고는 철학하고 다른 점이 그거예요. 종교는 뭐 기독교건 불교건 진리가 딱 고정되어 있죠. 진리가 고정되어 있고 그거를 무조건 믿어야 된다. 예수 천당, 예수가 아니면 지옥, 그건 예외가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리스적인 세계관, 또 이제 철학적인 세계관은 일반적으로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상정하지만 그 진리가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ING, 추구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철학적 개념을 이제 만든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 최초로 만든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 철학을 전승을 통해서 다른 후대 또는 이제 지금 서양 문명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것을 다루는 책이 바로 지금 이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책의 근본 목표예요. 그런 이제 큰 틀에서 우리가 어떤 개념들을 좀 배워 나갈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15페이지 밑에 줄 보시면, 밑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자기 내면,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간에게 내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면. 이게 이제 나중에는 내면이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이제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육체, 이게 진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썩어서 없어지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도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고, 입자는 계속해서 7년에 한 번씩 변해가고 있고, 우리 DNA도 계속 변해가고 있고, 그래서 나의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대로 넘어가게 되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을 다 인간으로 보지 않았어요. 지금 현대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은 평등하다. 이 평등 개념 존재하지 않았어요. 자유 개념도 존재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존재라고 상정할 때 뭐가 인간이고 뭐가 진정한 인간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시작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인간이 되려면 이런 어떤 내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그 주장을 한 사람이 이제 호메로스부터 플라톤까지 이어지는 그리스 철학의 이제 사유 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영혼이라고 하는 말, 그리스 말로 푸시케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이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 이제 푸시케는 모든 생명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금속이든 광석이든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푸시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플라톤에 가면서,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가면서 이 푸시케 개념이 약간 변형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지금 그것이 모두에게 전부 다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대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고대는 모든 사람에게 푸시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가변적이에요, 가변적. 자, 가변적이라고 하는 말은 성장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성장이라고 하는 말은 아이 소크라테스가 있는데 이 아이 소크라테스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하면 아이 소크라테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덕, 이걸 이제 그리스 말로 아레테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어떤 본성, 자, 본성을 충분히 실현했을 때 그때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거는 이제 가능태고 이건 이제 현실태인데 자, 이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푸시케라고 하는 것이 성장하죠. 자,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식을 한다고 했을 때 뇌가 이런 어떤 전자기적 신호에 의해서 이것들이 성장하는데 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1500cc 뇌를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600cc 내지 700cc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게 계속해서 점차 성장해서 1100cc가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자, 고대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다 지금 현대처럼 모두 다 인간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있고 인간이 아닌 게 있는데 그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의 차이는 자기 잠재적 가능성들을 실현했느냐 안 했느냐라 하는 거죠. 자, 자기 가능성을 실현한 사람들이 인간이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게 이제 사이키라고 이야기하는 푸시케라고 하는 영혼 개념이었죠. 그리고 그 영혼 개념이 저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탁월성 또는 이제 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자, 이런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 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면성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내면성이 뭐냐? 되게 이제 막연한 것처럼 들리죠. 자, 그리스 사람들은 이걸 내면성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는 게 진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진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알레테이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아라고 하는 부정 접두하고 자, 레테라고 하는 망각이죠. 자, 플라톤 이제 국가에 보면 에르신화가 나오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승에서 저승으로 넘어갈 때 또는 저승에서 이승으로 넘어갈 때 레테라고 하는 지역을 사막을 관통하게 돼요. 자, 근데 이제 그 사막을 관통하게 될 때 너무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목이 마렵죠. 이제 목이 마렸는데 가다가 엄청나게 큰 강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다 거기서 목을 축이게 되죠.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기억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자, 그래서 그 강을 망각의 강, 레테라고 하는 그 사막에 있는 강. 그러니까 인간이 죽으면 또는 태어날 때 두 가지 강을 건너게 돼 있어요. 하나는 슈틱스 강하고 또 하나는 레테 강, 두 가지 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저 레테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뭐 윤회를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저 세계에서 가졌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됐는데 그거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거죠. 아가 붙은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레테라고 이야기하는 망각되어져 있는 어떤 것 그리고 그 망각되어지는 것을 다시 새롭게 떠올리는 것. 자, 떠올리는 것을 그리스 사람들은 진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걸 이제 철학에서 명제적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게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 자, 이런 것들이 지식이나 진리의 개념이 아니라 자, 여기서 그리스 사람들이 진리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데 잊어버렸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떠올리게 하는 것. 그래서 지식이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상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다시 떠올리다, 리마인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게 어디서 가능하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내면성 속에서 기능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현대에서는 이제 현대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발견물 중에 하나가 바로 무의식이에요. 무의식, 프로이드가 이야기하는 무의식, 프로이드나 융이 이야기하는 무의식인데, 자, 우리가 모든 행동들을 의식이 주관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걸 이제 표준사회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모든 사회과학 이론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까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서 나의 망막 속에 수십만 건의 정보들이 와서 부딪히고 있어요. 자, 그거를 내 뇌가 프로세싱 해가지고, 아, 지금 나는 수업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착각하는 게 표준사회 과학 이론이에요. 절대로 이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십만 건의 정보들이 내 눈에 들어와서 이거를 가동해서 프로세싱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해요. 다시 말하면 내 뇌가 녹아버려요. 초당 그 사건, 초당 그 정보들을 이용할 때.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감각적인 자료들을 받아들일 때 내 머리로 내 뇌의 프로세스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저런 무의식처럼 모듈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진화 생물학자에서는 진화 과정, 25만 년 전에 오스트랄피테쿠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수렵 채집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런 자료나 정보들을 업데이트하면서 저게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프로이트나 융 같은 경우에는 뭐 저게 이제 뭐 신이 줬거나 아니면 인간이 뭐 원래 타고 태어나거나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저런 무의식이 우리가 어떤 것들을 행위하도록 가이드해 주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는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저게 없으면 인간은 실질적으로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뭔가를 판단한다고 하는데, 자, 그 얘기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자, 자유의지는 1983년에 이제 그 캘리포니아 대학의 벤자민 리벳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실험했을 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 2008년도에 막스 플랑크 연구소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가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미 우리 뇌가 0.3초 전 또는 0.5초 전에 움직인다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는 인간은 저런 어떤 무의식이라고 하는 어떤 베이스가 있고, 그게 우리의 뇌나 뭐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우리 몸속에서 이미 우리의 어떤 행동들을 규제한다 또는 그것들을 운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내면성이에요. 무의식이 내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레테. 다 동일한 개념이에요. 말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지금 우리 현재 모습에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기저가 있다는 거죠. 어떤 파운데이션이 있다는 것이고, 그거를 플라톤이나 그리스 철학자들은 피케라고 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현대에서는 그것이 뭐 무의식이든지 뭔가 이제 알 수는 없는데, 알 수 없지 아무도. 무의식이 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MRI는 스캐너로 안 잡혀요. 근데 인간이 어떤 행위나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저런 모듈을 근거로 해서 어떤 행위나 의식적인 표현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계속 지금 강조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갖추는 게 아니에요. 갖춰가는 중이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착각하는 것처럼 나는 뭐 이성적인 사유를 한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인간이니까 모든 인간이 전부 다 똑같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자, 여기서 이제 계속 귀족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귀족과 노예. 자,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에 보면 귀족과 노예의 차이점은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자, 귀족은 이제 주인이죠. 자, 주인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노예는 주인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행동이나 사고나 의식적인 어떤 표현들이 자,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촉발이 되는 것들이 바로 주인과 노예의 차이다, 또는 귀족과 노예의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자기 삶을 사는 사람, 능동적으로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이 주인이고 노예이지, 그냥 어떤 정치 경제적으로 어떤 식민지에서 끌려오거나 아니면 이제 현대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노동자들, 뭐 임금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 사회에서도 노예는 전부 다 외국 식민지에서 포획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전투의 결과로서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뺏긴 사람들이죠. 현재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돈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정치적인 형태에서 노예가 되는 사람들은 그리스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여기서처럼 자신의 성장 가능성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것에 도달한 사람들. 자, 그것을 도달한 사람들. 그거를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행복.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에우다이모니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다이몬, 에우는 이제 조은이라고 하는 말이고, 다이몬은 이제 귀신인데, 뭐 정령이라고 얘기죠. 신이 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들을 완벽하게 구현하면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신에 이른 게 바로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제 저렇게 완벽하게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있는 모든 그런 표현들이나 행동들이나 그런 양식들이 전부 다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야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신의 어떤 가능성들을 완벽하게 실현해 나가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기서처럼 뭔가 내면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칸트는 이거를 이제 경향성과 도덕의 차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경향성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특질들이죠. 우리는 생식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뭐 불붙듯이 의욕을 가질 수 있죠. 근데 도덕은 뭐예요? 일부일처. 자, 우리 생식세포와 맞지 않는 거죠. 어떻게든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게 잘못됐다? 그런 것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인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냥 생식세포에 따라 사는 것인가? 개나 소나 말처럼 그냥 발전기가 되면 뭐 그렇게 씨를 뿌리고 다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참된 인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참, 이게 이제 진리 개념이에요. 자, 그게 인간에게는 이 생물학적 몸 말고 내면적인 어떤 특성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저 내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해요. 신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루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만 가지고는 절대로 신이나 신성한 존재들을 만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탐욕이나 뭔가 이제 악이나 또는 사람에 대한 이기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하겠지만, 일정한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신체적인 몸과 생물학적인 몸과 다른 형태의 어떤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면성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야기.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왜 이원론이에요? 그 내면성하고 육체하고 분리. 내면성은 육체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래서 그게 이론론하고 이원론은 있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이원론적으로. 이원론은 지금 데카르트 이후에 나온 개념이고 고대에는 인간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인간이 있는데 지금 목사님이 인간이세요? 네? 목사님이 인간이세요? 그리스 사역을 보면 목사님 인간은 아니세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에 도달했을 때만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상태는 뭐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이론론도 아니고 이원론도 아니에요. 자꾸 그 근대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고대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자, 이게 지금 내면성이 있고 그러니까 무의식이 있고 내면성을 추구해 가면서 도달하는 게 인간이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가 우리가 인간이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삶을 사는 게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건 우리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착각이고 현대 철학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오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페이지 보시면 공동체 이야기했었죠.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자, 교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본질적으로 공동체의 문제다라고 했었고 이제 지난 시간에 좀 문제가 됐던 게 자, 도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건 행위가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느냐 영역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게 이제 또 현대에서는 되게 이해하기 힘든 개념인데 우리가 착한 일을 하거나 악한 일을 하거나 뭐 그게 이제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도덕적인 문제는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문제이고 자, 선과 악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그 선과 악을 고민하는 상태, 선과 악이 분리가 되기 이전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도덕이라고 하는 건 떨림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유자 입장에. 그래서 아이를 구해줬어. 그랬더니 얘가 나중에 히틀러가 돼가지고 600만을 학살을 했어요. 이게 사실 있었던 얘기예요. 자, 아이를 구해준 게,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준 게 착한 행동이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다른 행동들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자, 그 행동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인간들은 아무도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신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뭐 그걸 이제 선으로 규정할 수도 있고 악으로 규정할 수도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행위를 기본적으로 선과 악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자, 그런 흐름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 큰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커뮤니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커뮤니티. 공동체의 이제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은 코미온이라고 하는, 코무니스라고 라틴어에서 나오는데, 자, 공통적인 거, 자, 보편적인 거. 자, 이게 커뮤니티의 의미예요. 단순하게 뭐 그리스 사회, 뭐 히타이트 사회, 뭐 대한민국 사회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 인류 전체의 보편적인 또는 인류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어떤 지축이나 큰 틀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성적인 존재가 모두 다 승인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그런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상적인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들의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간은 그 다음 줄에 보시면 공동체적인 동물이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폴리티콘 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처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 안에서 공동체의 이념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공동체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과 규범으로서 이제는 이제 형상화된다, 또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좋은 사람, 굿맨은 자, 굿 시티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훌륭한 사람은 항상 좋은 시민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주거나 아니면 자신의 행위에 선과 악을 부여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다. 이건 이제 역사적인 특징들이죠. 아까도 이제 뭐 일본 사람들 가미가제도 얘기했는데, 윤봉길 의사가 이제 선인인가 악인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선인이죠. 일본 사람들한테는 테러리스트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공동체, 어떤 백그라운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선과 악에 규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어를 쓰고 있는데 미국 가서 아무리 한국어 얘기해 보세요. 바보 천치가 되는 거죠. 나는 정말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나를 병신 취급하는 거죠. 왜? 내가 말하고 있는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니까.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국가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사고방식 또는 사회의 틀 또는 행위 양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것들이 뭐 여기서 이제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게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걸 보시면 안 돼요. 공동체는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합력하여 설을 이루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흐름도 그렇고 공동체의 방향도 그렇고 뭔가 계속해서 이 과정 속에 있고,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합리적이고 보다 더 진리에 가깝고 보다 더 우주적인 통찰에 가까운 방식으로 이제 이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걸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파이데이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 이제 17페이지에 문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문명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뭔가 자, 이해가 안 되거나 좀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무조건 질문하세요. 묶어가지 마시고. 바로. 자, 문명이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컬처라고 얘기할 때 그 컬처라고 하는 말이, 자, 꿀도라고 하는 이제 경작한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문명이라고 하는 말이. 다시 말하면, 자,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상상의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인간은 생물학적인 존재이긴 하는데 이 생물학에 포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유나 평등이나 뭐 일부일처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인간의 생시세포를 넘어서서, 아니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생물학적 조건, 사회 정치적인 조건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뭔가 새로운 형태의 제도나 규범이나 삶의 양식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것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문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문화 또는 문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인류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자, 사회가 어떻게 형성됐고, 뭐 파푸아뉴기니아의 어떤 원주민들이 살고 있고, 그게 문화나 문명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화나 문명은 가치 창조예요. 가치 창조. 가치 창조. 자, 가치의 반대말은 사실이죠. 자, 앞에서도 얘기한 것들은 자유의지,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사실은 인간에겐 자유의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사회적인 삶, 도덕적인 삶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돼요. 네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우리가 도덕적인 비난이나 칭찬 또는 법적인 처벌이나 뭔가 보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람이 자유의지가 없다. 내 뇌가 시켜서 그런 것이다. 나의 무의식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 이야기하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죠. 자,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만들어낸 것들이죠. 정의 개념도 이제 마찬가지고, 자유의 개념도 마찬가지고, 인간은 계속해서 이 문화나 문명을 영위해 나가면서 이런 어떤 가치 개념들을 끊임없이 창조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문명 또 문화의 개념, 이런 개념들을 최초로 만든 게 바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2500년까지 수많은 문화나 문명들이 탄생이 됐어요. 남아있는 게 뭐예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의 질서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보편성을 가지고서 모든 공동체에 파급적인 효과를 갖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그런 형태의 문화나 문명을 만든 것이고 일정 부분 그렇지 못한 문화나 문명들은 이제 다 그쪽으로 흡수가 되거나 아니면 사라지거나 뭔가 이제 불안정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제도권 안에서의 방법에서 볼 때 그거 한 것이잖아요. 이 제도권 밖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능한 제도권 안에서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거지. 다른데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다른 데는 없어요. 지금 그리스 철학이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 수학이나 논리학이나 다른 오리엔트 제국에도 다 있었어요. 자, 근데 그거를 체계화시킨 게 유클리드 기하학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에요. 자, 이게 보편성을 획득했다라고 하는 게 뭔가 체계화시키고 그거를 밑으로 전수시킬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학적으로 다양한 문화나 문명이 있어요.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진짜 문명, 진짜 문화라고 하는 거를 만든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했던 역할들은 이걸 체계화시키고 전수시키고 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뭐 따르건 안 따르건 그건 둘째 문제예요. 그렇지만 모든 이성적인 사유를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존재들은 신조차도 여기에 공감을 해야 돼요. 삼각형의 내각 합이 180도로 하는 거는 야훼도 동의를 해야 돼요. 만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삼각형인데 180도가 아니다. 그런 거를 신이 만들 수 있다. 신은 못 만들어요. 그리스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자, 그 정도로 규범성이나 체계성을 갖느냐라고 하는 게 문화나 문명이에요. 그리스 사람들 생각할 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생각하면 이게 로마가 이제 그리스를 점령했잖아 하고 나서 이게 그 그리스의 문화가 묻힐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그걸 다 번역을 했잖아요. 번역을 하고 이제 우리까지 온 거잖아요. 만약에 번역되지 않고 사라졌다면 이걸 우리가 문명이나 그러니까 왜 번역을 했을까요? 보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했다라면 다른 사람이 번역을 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인류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슬람 공부를 하는데 이슬람이 무함마드가 AD 8세경에 출현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슬람 문명이나 문화는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합쳐져가지고 1.16도 변하지 않았어요. 단순하게 폭력에 의해서 이 1300년, 1400년 동안 그 문화가 유지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자, 이슬람은 지금 13억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도 10만 정도 인구가 돼요. 무슬림 인구들이. 단순하게 그러니까 AD 8세경에 발생한 문화가 그대로 지금 내려오고 있죠. 샤리아라고 하는 법률 체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 뭐 거기서 뭐 테러라든지 뭐 안 좋은 일들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꾸란이라든지 아니면 선지자의 이름을 절대로 그러니까 명예롭게 생각하지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 왜 그러냐 이거죠. 뭔가 내부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닫힌 사회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자, 13억 인구인데 닫혀 있다라고 생각하면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초대 예수 공동체가 계속 무너져고 지금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기꾼들이지.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본래 예수 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그런 사상들은 사라졌단 말이죠. 왜? 계속 손을 탔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슬람 문화는 뭐 지도자가 누구냐, 무함마드의 후손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이맘 중에 나와야 되냐, 이런 문제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신학적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럼 교수님은 왜 이렇게 이슬람 문화가 지속됐다고 좀 벗어나는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보편성이죠. 예? 보편성.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해석을 하는데 그대로 그냥 해석 않고 1인자 그냥 하는 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절대 따를 수 없어요. 13억 인구이기 때문에 절대 한 사람이 이야기한 거 따를 수가 없어요. 아니 그냥 그대로 저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공부하기를 그 해석자가 그 큰간에서 그러니까 해석을 하더라도 기독교에서도 해석 안 하나요? 아니요 많이 하잖아요. 기독교에서는 예. 그냥 천차 만별인데.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사기라고 하는 거고. 예. 종교 종파가 2만 6천 개나. 아니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인간의 본성에 따르면 그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워요. 예. 자연스럽지. 자, 자연스러운데 지금 14세기 동안 그게 뭔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폭력이나 한 사람의 설교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누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냐고요. 아니 그분들 그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죠. 다른 게 있다. 예,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거를 우리가 문화나 문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와 비슷한 개념이 이제 18페이지 보시면, 자, 네 번째 개념으로 역사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역사.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기 때문에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개념들을 조금 친숙해져야 돼요. 자, 역사.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역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과거에 대한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자,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은 역사라고 하는 거를 밑에서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 보시면 신기하고 불가사의한 낯선 세계의 탐구라고 얘기했어요. 역사는 낯선 세계에 대한 탐구. 자, 지구가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가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은 이 문화나 이런 문명이나 이런 세계가 생기기 위해서는 뭔가 있다는 거죠. 뭔가. 자, 이건 칸트에 따르면 이걸 이제 우리가 물 자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제 현상 세계고, 자, 이 현상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이 현상 세계가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뭔가 또 다른 힘이 있는 거죠. 자, 기독교에서는 이게 야훼죠.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 이건 뭐 해결 같은 걸 우리가 이제 역사 정신, 뭐 정신이라고 이야기해요. 뭐 다 똑같은 얘기긴 한데, 자, 이런 게 있고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진짜 우리 어떤 삶의 근본적인 원리다. 플라톤이 이걸 이제 이데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세계관이 바로 역사라고 하는 것이고, 헤로도스는 이제 이런 측면들을 추구하면서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고유한 정신 세계. 인간에게는 어떤 이런 물리적인 세계 말고 정신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정신 세계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정신과는 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페이지 보시면 저 밑에서 두 번째 줄 이제 훌륭한 인간의 조형. 자, 이제 이 역사나 문명을 통해서 이제 도달하려고 했던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거는 이제 불변의 형식을 추구하는 거였고, 그리스 사람들은 이것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칼로스 또는 아가토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름다움, 다움과 좋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책에서는 이제 밑에 두 번째 부분이 훌륭한 인간의 조형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훌륭한 인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아름답고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는
얼굴이 이쁘거나 뭐 신체적인 것들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라틴어로 이제 포르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 이제 폼이죠. 포르마가 이제 아름다움인데 형식이죠, 형식. 아름다운 형식, 배치, 배열, 구조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럼 그 형식은 행동의 형식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식, 이게 정신의 형식이죠. 그래서 정신의 형식, 내면적인 아름다움이잖아. 내면적인 아름다움도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죠. 내면이 뭔지는 몰라요. 내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려고 하는 것은 이제 우주의 질서죠. 자, 우주의 질서. 자, 우주의 질서가 이제 동양에서 말하는 이게 이제 리예요, 리. 세계를 움직여가는 어떤 힘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야훼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런 어떤 우주의 질서가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코스모스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코스모스도 질서라고 뜻도 있으면서 동시에 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조화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 여기에 내가 일치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 도식을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우주라고 하는 코스모스가 있고 자, 나라고 하는 지금 현상적인 내가 있죠. 근데 나의 내면을 통해서 어떤 자아가 존재하고 이 자아가 우주와 하나가 돼 있죠. 그리고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하는 거죠. 자, 이걸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적 자아, 형이상학적 주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진짜 인간이 뭐예요?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자, 저거는 인간의 원형, 아치타입이거나 아니면 인간이 부단하게 노력해서 도달하게 되는 자신의 원래 모습이에요. 자, 이걸 기독교에서는 소명이라고 부르죠, 소명.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어떤 형태죠. 자,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훌륭한 인간의 조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은 이거를 조음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어떤 행위를 하냐 하지 않냐, 거짓말을 하지 않냐, 뭐 사람을 죽이나 죽이지 않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 자신의 어떤 가능성들을 완벽하게 실현해 내놓는 것이 바로 훌륭한 인간의 조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이제 여기서 쓰신 용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래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에서 성선설처럼 원래의 거는 되게 좋은 거가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서 얘기하는 아니요, 그거하고 또 뒤에 가서 나올 텐데 그게 지금 이제 기독교하고 그 동양하고 다른 건데, 자, 기독교도 그렇고 그 뭐죠? 동양도 마찬가지고. 자, 선이라고 하는 게 이미 고정돼 있어요. 신 자체거나 야훼 자체거나 아니면 리 자체거나 그런 거죠. 근데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은 본질이나 형상인데, 자, 이거는 가소성이 있어요. 가소성.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눈길을 말씀드렸죠. 눈길. 자, 눈길은 산에 눈이 쌓였어요. 그래서 내가 가게 되면 길이 나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 길은 내가 지금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눈길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길이라고 하는 어떤 본질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동의되는 사실인데, 자, 신이 있는 것처럼 또 리가 있는 것처럼 뭔가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자, 이런 형상들은 얼마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 본질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본질은 만들어진 거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인가 후인가 이 차이일 뿐이지. 그것도 본질이 이렇게 만들긴 하지만 그 본질이 원효에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눈길을 걸어간다는 건 이미 길이 있다는 전자에 걸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길은 항상 동일한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길이긴 하지만 길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질이 있다니까. 본질이나 형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목적은 있는데 뭐 하는 거가 건데 그 우주의 질서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되지 않고 예.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우주의 질서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바뀌어요. 예. 그건 너무 굉장한 건데. 예. 그러면 그건 너무 굉장한 건데. 그러니까 우주의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예.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당장 상정해 놓은 거고. 아 여기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자 우주의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까 무의식 이야기했었죠. 목적이 만들어지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목적을 만드는 거야. 네. 정해진 건 아니고. 정해진 게 없다면서요. 어떤 방향성은 있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에 그러니까 무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건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행위들을 하기에 앞서서 그 행위들에 영향을 미치는 게 무의식인데 동시에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거에 의해서 나의 무의식이 다시 영향을 받아요. 자,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라. 본질로 이해를 하면서 그렇죠. 들으시면 돼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야류야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파도를 보세요. 이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도를 보면 파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 파도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결들이 부딪혀서 파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파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파도가 어떻게 생기냐면 물결들의 부딪힘이에요. 근데 여기 물결들의 부딪힘이 A형일 수도 있고 B형일 수도 있고 C형일 수도 있죠.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인과관계로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파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파도가 있고. 그런데 이거는 이 물결들 외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물결과 연관이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우주의 질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이런 논리로 계속해서 간다라면.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이제 우리가 이걸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가장 극명한 차이가 이건데, 기독교가 이제 휴머니즘 받아들이고 완전 난장판 돼 버렸어요. 지금 기독교 신학이 그게 기독교가 아닌 이유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이게 짬뽕이 되면서 이게 지금 정체성을 잃어버린 건데, 자, 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죄에 대한 그 개념하고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야훼가 있고 우주 질서가 있고 리가 있고 고정되어서 그것을 인간이 따라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월인천강이라고, 자, 1000개의 강에 달이 비치는데 그 비치는 게 뭔가 이질어지긴 하지만 다른 동일한 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동양적인 사유이고 기독교적인 사유 방식이에요. 자, 그리스적인 사유 방식은 달에 있는데 그 달은 이 강에 비치는 모습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소성이라고 이 얘기를 들었어요. 뒤에 가서도 나올 거예요. 자, 이게 그리스 철학의 특징인 게. 저도 언어에서 걸리는데요. 네. 원래라는 말 쓸 때는 그 원래라는 게 가능성하고 좀 맞지 않아요. 자, 그게 이제 계몽주의적인 사고 방식인 거예요. 현대 사유의 병폐 중에 하나.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그래서 그 단어하고 유래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그럼 이제 양자역학으로 다시 가볼게요. 그게 이제 이게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게, 자, 수소 입자가 있는데, 자, 수소 입자가 있는데 이 수소 입자가 나노미터 1나노미터 정도인데 10억분의 1미터예요. 자, 그런데 수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안에 전자처럼 전자나 양성자나 이런 것들은 자, 중첩 상태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A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A가 아닐 수도 있는 상태가 있는데, 이게 인간이 관측을 하면 A의 상태로 가거나 A가 아닌 상태로 가게 돼요. 자, 그러면 A 상태로 만들거나 A 아닌 상태로 만드는 게 뭐예요? 우리의 관측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주의 기본적인 운동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주의는 저런 원리 자체를 상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주의와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절대주의예요. 자, 이데아가 있고, 자, 이데아가 월인천강처럼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비치는 거예요. 자, 상대주의는 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자, 이 상에는 A의 원칙이, 이 상에는 B의 원칙이, 이 상에는 C의 원칙.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적용할 수 있는 절대 X라고 하는 원칙은 없어요. 이게 상대주의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헬레니즘은
절대주의에 이것도 인정하고 상대주의에 이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절충주의죠. 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 이제 윤리학 때 그리스 윤리학이 뭐냐, 특별히 이제 덕윤리가 뭐냐, 자 이게 이제 의무론이냐, 아니면 이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결과주의냐, 이거 갖고 이제 옥신각신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 의무론이다, 어떤 사람은 결과주의다라고 얘기하는, 의무는 이제 동기죠. 결과는 이제 이걸 행복을 주느냐, 쾌락을 주느냐라고 하는 건데, 뭐가 그리스 철학의 윤리학이라고 생각하세요? 둘 다예요. 분리되기 이전에. 왜냐하면 이건 자꾸 행위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더니 우리는 영역으로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영역은 뭐예요? 어떤 세계가 있고 그거를 따라가는 거고, 그런 세계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 자동적으로 행복이 오게 돼 있어요. 행복이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 예수를 믿는데 행복이 안 따라온다, 천국에 못 간다,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행위들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 우리가 속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결과물들이 따라오는 거지, 단순하게 그 영역에 속해 있고 또 결과는 따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유 방식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17세기 이후에 근대 과학에 등장하면서 나타났던 계몽주의, 특별히 이제 기독교 종교개혁 이후에 만들어진 합리적인 사유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지금 만들어질 수가 있나요? 이게? 물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예. 가능한 건가요? 아니 모순되는 경우인지 아니면? 그렇죠. 모순되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안 일어나니까. 그런데 지금 그 양자역학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살펴보면 그 모순되는 일들이 우주 전체에서는 벌어지고 있어요. 미시세계와 거시세계. 그렇죠.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인데 우리 이 세계에는 절대 시공과 절대 공간이 지배하기 때문에 이게 논리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뿐이고. 양자역학의 인과론이나 결정론. 양자역학에는 인과론이 없어요. 인과론은 이 현상 세계만 있어요. 저거 폐기한 거 아니에요? 예? 인과론이나 결정론이나 국수성 이런 것이 적용이 안 되는 그런.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예. 좋은 얘기 하시네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최근에 우리가 알았는데 양자역학을 딱 맞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페이지로 가셔서 그럼 이제 훌륭한 인간을 어떻게 만드냐, 훌륭함과 이제 그런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밑에서 20페이지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보면 이제 최고의 가치, 의식된 이상이라고 하는 거죠. 최고의 가치와 의식된 의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있어가지고 자꾸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쫓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이거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나 의식된 이상을 만들어 간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들게 되면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피노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스피노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이제 판테이즘이죠. 범신론인데, 자, 판은 이제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테이즘은 이제 테오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고, 그래서 신이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신을 자연으로 보고 있죠. 자연, 나투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연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자, 능산적 자연. 자, 다시 말하면 창조하는 신이죠. 창조하는 신이 우주를 심어 놓는다, 창조한다,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자연 자체가 또 신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이제 그걸 이제 소산적 자연인데, 자연도 신이죠. 근데 이 소산적 자연과 능산적 자연과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가 만든 것이 자기가 되고, 자기가 만들어진 것이 또 자기가 뭔가를 또 만들게 되고. 자,
자, 이런 그 세계관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스적인 세계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이제 조형,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 뭔가를 만들어가고 그 만들어가는 것들이 우주의 질서가 되고 또 그 우주의 질서에 따라서 다시 이 세계가 변화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또 22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이제 히람 역사의 역사는 이제 인간의 새로운 평가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인간에 대한 새로운 평가. 자, 이런 이제 새로운 평가는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특별히 이제 기독교를 통해서 확산된 사상 또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이제 고양된 개인 이제 정신적 자율성 이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발생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23페이지 가운데 부분 보시면 근대적 의미의 주관성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연이었다. 자연이 희랍적 자아로 의식된 것은 인간에게 사유와 행위의 새로운 확실성을 부여한 객관적 규범과 법칙의 발견이라는 정신적 우애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근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자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관성이죠. 현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한 이유가 뭐냐면 다 자아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모두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렇지 않고 여기서는 이제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준 게 무엇인가? 자연이라고 하는 거죠. 자연. 이 자연이라고 하는 말은 자연과 합일하는 상태, 자연을 닮아가는 상태, 또 자연에 대해서 모방하는 상태. 그래서 그리스 예술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미메시스예요. 모방이라고 하는 거죠. 모방. 자연을 모방하는 것, 자연의 신비한, 자연의 체계, 또 자연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원리들, 그런 보편적인 원리들, 객관적인 규범들, 자, 이런 것들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바로 미메시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딱 부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도덕도 마찬가지로 계속 떨림 상태에 있어요. 자, 그래서 안티고네를 보면 자, 거기서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되냐면, 자, 우리가 따라야 될 권위가 어떤 것인가? 국가인가? 아니면 신법인가에 대한 고민이죠. 이제 안티고네가 이제 오이디푸스의 딸이에요. 근데 오이디푸스가 이제 죽고 난 뒤에 아들 둘이 헤테오클레스하고 누구죠? 둘이 필로네이케스인가? 둘이 싸워가지고 죽게 되는데, 그래서 한 사람은 테바에를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무덤을 만들어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오빠니까 어떻게든지 무덤을 만들어주는, 그건 죽은 자에 대한 그 예의다, 그게 이제 신법이다, 자연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그 삼촌하고 이제 그 얽히는 장면들이 쭉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무엇이 진정한 보편적인 입법이고 보편적인 사유인가에 대한 고민들이죠. 자, 결론은 안 나요.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국가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크레오는 내가 통치자니까 통치자가 만든 법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국가의 기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도 네가 아무리 내 조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너는 범법자이기 때문에 너를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하고 있고, 자, 누구든지 죽었으면 그 죽은 사람이 적이든 뭐가든지 간에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는 무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게 자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둘 다 보편적인 거예요. 자, 둘 다 보편적인 거에서 서로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조율하거나 그것들에 대해서 뭔가 합의를 도출하려고 하는 거죠. 딱 뭐로 끝나지는 않아요. 이제 종교처럼 딱 끝나버려서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지 마, 해야,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도덕이라고 하는 거는, 자, 고민. 그래서 이제 떨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떨림 상태. 자, 이게 고정이 돼버리면 뭐예요? 그건 법이에요. 법이나 규범. 뭐가 선이다, 뭐가 악이다. 자, 도덕은 선과 악이 구분되기 이전에요. 그게 제 자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인간은 계속해서 사유와 행위에 대해서 새로운 확실성을 부여하게 된다. 자, 이 확실성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계속
갱신되는 업데이트되는 자 이런 방식으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4페이지 보시면 또 이제 새로운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유기적 이 자연 개념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유기적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세계 우주는 유기체다라고 하는 거죠. 생물처럼 유기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자 개별과 부분이 서로 논리적으로는 나눠지지만 이것들이 하나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개별자들은 전체 또 전체는 개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군맨이 구시티즈로 가는 거예요. 자, 전체는 뭐예요? 유기체로서의 국가이고 그 유기체의 부분인 시민 또는 국민 뭐 어떤 대중들 이것들이 자 저런 유기체 안에서 일정한 형태의 역할들을 하면서 사회나 국가가 이제 유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문단 보시면 이제 9번째 개념으로 그 이념화인데 두 번째 문단 이제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예술의 이념화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예술의 이념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자연을 파악할 수 있는 형태의 인간들의 활동들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떤 학문이나 어떤 지식의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그 좋은 또는 이제 그 필요한 활동들이긴 하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고전기를 지나면서 고전기가 이제 BC 5세경에 활동한 그런 어떤 무대 장치들인데 이때 이제 예술을 이념화시키는 예술을 이념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보편적인 것 또는 일반적인 것들을 예술이라고 하는 어떤 직관적인 틀 속에서 담아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시 말해 시각화라고 하는 것이고 자 거기에 어떤 형식들을 부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예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건축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건축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아키텍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세계를 기본적으로 건축학적으로 구성하는 거죠. 건축학적으로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가 이렇게 나눠서 개별적으로 그냥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집을 짓듯이 기본적인 큰 틀 안에서 그것이 갖고 있는 위치들, 상징적인 위치들을 만들어주는 자, 이런 형태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언어 또는 예술, 특별히 이제 시나 이제 비극 뭐 이런 것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 형식에서 관념적인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 줄을 보시면 언어 예술도 유기적 형상화와 구조화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줄 보시면 문법과 수학도 추상화되고 이런 것들 또 감각과 사유와 언어에서 법칙성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이념화죠. 이념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세계들을 그냥 조각조각 그냥 그렇게 세퍼레이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들을 어떤 방식이든지 그 안에서 이제 구조나 또 구조화 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 문학 중에서도 이제 자, 미터라고 하는 거를 쓰는데 자, 미터라고 하는 건 이제 뭔가 복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나 문학적인 작품을 지을 때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틀이나 구조를 부여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헥사미터예요. 헥사미터는 육복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모든 그리스의 서사시
서정시는 좀 다른데 서사시는 육복격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장모음, 단모음, 단모음, 장모음, 단모음, 단모음, 장모음, 단모음, 단모음, 장모음, 단모음, 단모음. 하나, 둘, 셋, 넷. 장모음, 단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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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모음. 6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구성을 해요. 둠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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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둠다다 들을 때. 둠다다, 둠다다거나 아니면 둠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저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음악적 효과를 갖는 시가들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것들을 저런 방식으로 조형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그 이념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그냥 산발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저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시각화 시키려고 하는, 뭔가 그 조형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또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주의 원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과 가장 밀접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왈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왈츠라든지 뭐 사번의 사박자가 가장 안정적인 게 뭐냐, 인간의 심장 고동소리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세계의 원리나 우주의 원리들을 따라가는, 아니면 그것과 연관 지어 있는 어떤 유기성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음악에서 또는 이제 문학에서 예술에서 구체적으로 형상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예술의 이념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아, 이게 우주와 연관돼 있어. 아, 이게 세계 질서와 연관돼 있어. 이게 신과 연관돼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모이라라고 부르고 있어요. 운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모이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리스 말로 이제 미라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나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누다.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거. 그래서 운명의 여신은 딱 세 명의 여신들이 있어요. 다 눈이 멀었는데 실을 잡고, 그러니까 실을 뽑고, 실을 늘리고, 실을 끊는 세 명의 여신들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운명의 여신들인데 제우스도 못 건들죠. 자, 뭔가 고정되어 있는 또는 고정시키는 어떤 것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삶도 그렇고 시가나 문학이나 모든 영역에서. 자, 그걸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이념, 이데아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0번째로 25페이지 보시면 히랍 두 번째 문단, 히랍 정신의 가장 위대한 성취물이 바로 이제 철학이다 라고 하는 거죠. 탁월한 언어의 증거물이 이제 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철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자, 두 번째 문단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모든 자연과 인간 세계 모든 사건과 변화를 주재하는 영원한 질서에 대한 통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자연과 인간 세계의 모든 사건과 변화를 주관하는 영원한 질서. 자, 동양에서 말하는 리 개념, 보편적인 원리들을 통찰하는 것이다. 그거를 그리스 사람들은 소피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소피아. 자, 소피아 많이 들어보셨죠? 자,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말이, 자, 사랑하는 건데 뭘 사랑하냐면 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 지혜를 깨달은 사람을 소포스라고 불렀어요. 지혜로운 사람, 현인. 자, 이게 뭐냐? 자연이나 인간 삶 속에서 변화하는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영원한 질서. 아까 질서 이야기했죠. 코스모스. 이 질서를 파악하는 이런 학문적 활동 또는 예술적 활동.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은 진선미의 모든 것들을 다 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이론적인 측면, 또 삶에서 사는 윤리적인 측면, 또 뭔가를 만들어내 제작하고 있는 예술의 측면, 여기서도 전부 다 이런 어떤 영원한 질서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에 대한 통찰이 바로 이제 소피아 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 자, 이 법칙에 따라서 그 다음 줄 보시면 인간의 삶과 사유를 조직화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항상 조직화하려고
하려고 시도한다는 거죠. 왜 조직화를 해야 되냐면 자신의 삶에 의미 부여가 안 되면 의미나 가치나 중요성이 부여가 안 되면 살아갈 뭐라고 해줘? 살아갈 이유를 못 느끼는 거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가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가 밝혀지지 않으면 주로 이제 이렇게 되면 우울증에 걸리죠. 초기 우울증에. 난 죽고 싶어 라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사유를 이런 방식으로 조직화하면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 우주 질서가 나의 삶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주 질서가 나의 삶에 개입되어 있다. 오늘 이제 틱톡 보다가 그거 하나 나왔는데 뭐 드라마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는데 자기가 이제 어떤 드라마 보면서 이제 감명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어느 마을에 이제 어떤 누구죠? 왕의 부인이? 예? 궁중마마인가? 뭐라고 죠 우리말로? 궁전마마. 궁전마마. 이제 궁전마마가 가다가 탐관오리를 만나는데 이 탐관오리가 자기 그 여종을 탐을 해가지고 뭔가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 사건이 하여튼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모욕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죄를 이제 그 여종한테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이 궁전마마가 알게 돼가지고 이제 암행어사처럼 이제 나서가지고 그 사건을 해결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남자한테 탐관오리한테 너 이제 이 여자한테 사과해라. 그래서 사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자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이제 당신이 떠나고 나면 이 사람이 다시 마음이 변하고 나를 죽일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궁전마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압권인데 내가 지금부터 너의 삶에 내가 개입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원한 법칙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야훼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우주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뭔가 질서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나의 삶에 개입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모이라라고 하는 운명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의미나 가치나 중요성을 부여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게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나는 그것에 의해서 계속해서 나의 삶이 유지가 될 것이고 자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제 뒤에 나온 오디세우스예요. 20년 동안 계속 표를 해요. 근데 한 번도 신이 떠나지 않아요. 계속 아테네가 나타나요. 아테네 옆에서 해가지고 자기 아들 텔레마코스에 나타나고 또 누구 보내가지고 또 사람 구해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입을 하는 것들이죠. 자 그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신의 삶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조직화되는 그런 어떤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거를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테오리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테오리아 이제 이론이라고 theory라고 하는 말이 이제 테오리아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자 원래는 이걸 이제 테아오마이라고 하는 보다 또는 look 자 이 단어에서 나오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관조 또는 이제 관상이라고 하는 거죠. 자 무언가를 계속해서 조직화시키고 그것들에 대한 여망이나 열망을 갖는 것을 우리가 이제 테오리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계몽주의 거치면서 이론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거의 원래 뜻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우주적 질서를 관조하고 그것들을 조직화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 말은 항상 어떤 것들을 시각적 형상으로 파악하려고 하고 그것을 이제 이데아라고 이야기하는 형상으로서 조직화하려고 하는 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플라톤의 철학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 줄 보시면 자연과학에서 지금 현대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계산과 실험 이것과는 이제 다른 것이고 그리스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자연학이라고 부르죠. 자연학.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피직스예요. 이제 피직스인데 이걸 이제 현대에서는 물리학이라고 부르는데 그리스 말은 이제 피지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는 운동으로 보는 거죠. 모든 것들은 유닛이고 자, 그것들이 어떻게 시간과 공간에서 움직이는가 그래서 위치와 운동량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계측이나 관측을 통해서 하는 건데 자 자연학은 자 어떤 목적 그리스 사람들이 그걸 텔로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걸 이제 우주의 질서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어떤 텔로스를 가지고서 어떤 목적이나 어떤 우주적인 원리를 가지고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가를 찾는 것이 바로 자연학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물리적 대상 우주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그것이 어떻게 운동하는가, 그래서 위치와 운동량만 가지고서 그것을 예측하거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닌데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자연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지구가 있고 달이 있는데 달이 이렇게 돌고 있죠. 지금 물리학에서는, 천체 물리학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도는지 이것을 이제 기술하는 거죠. 그럼 자연학은 뭐냐면 왜 이렇게 도는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도는가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자들 이런 거 안 해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언어학도 마찬가지죠. 언어학도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물음이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 언어학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이제 고대에서 언어학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건 왜 말이 생겼지? 왜 인간에게 말이란 필요하지? 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답은 뭐 다양한 형태로 등장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 세계를, 우주를, 우리의 삶을 유기적으로 연관시켜서 조직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다. 그거를 그리스 사람들은 테오리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 방식을 테오리아. 자, 그 테오리아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 26페이지에 가운데 부분 보시죠. 가운데 부분 이제 세 번째를 보시면 인간 본성에 좀 더 심오한 법칙을 찾고 이 법칙들에 상응하는 인간 영혼 규율과 공동교육 주범을 찾으려는 그들의 철학적 감수성에 기인한다. 자, 보편석 즉 로고스는 자, 법률처럼 만인에게 공통적인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삶의 자연적 원리, 인간 육체, 정신의 내재적 법칙에 이제 이런 것들을 교육 문제로 갖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철학이 하는 것들은, 철학적 감수성이 하는 것들은 인간 본성, 또 자연, 공동체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원리나 원칙, 그걸 이제 로고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것들을 찾아가는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7페이지 가운데 부분 보시면 자, 휴머니즘이 등장하게 돼요. 자, 11번째 키워드로 이제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 모든 바탕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들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27페이지 이제 가운데 보시면 그들이 인간을 중심에 놓았음은 예를 들고 있죠. 인간 형상들의 신들, 인간 형상 문제에 매달리는 히랍 조형 회화,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는 우주 문제에서 인간 문제, 그 다음에 엄청난 운명 무게를 가진 인간에 대한 문학, 그 다음에 삶 전체를 양육자로 이해하는 국가. 자, 이게 전부 다 인간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의 가장 포커스가 뭐냐?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인간이 자, 왜 중요한 걸 이제 보통 바이오센트리즘이라고 얘기해요. 바이오센트리즘, 삶이라고 하는 인간의 삶이 한 중심부를 이루는 것이 바이오센트리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이오센트리즘이 바로 이제 휴머니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휴머니즘이 이제 어떤 것인가? 28페이지 유해조를 보시면, 자, 휴머니즘은 첫 번째 줄, 인간의 발견은 주관적인 자아의 발견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존재 법칙에 대한 인식이다. 그러니까 내가 있다, 내가 무엇인가, 이게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철학적 자아, 형이상학적 주체라고 하는 보편적 인간에 대한 인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개인주의가 아니라 인문주의. 그리고 이제 후마니티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편적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훌륭한 인간, 숭고한 인간, 인간 본질에 대한 이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게 위에서 2, 4, 6, 7번째를 보시면 이 단어는 인간의 참된 형상, 참된 진정한 인간됨이라고 하는 걸 추구하는 교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라고 할 때 그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안 되는 인간들이 있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생물학적 몸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런 어떤 인간의 본성, 이 후마니타스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 다 이제 노예라고 생각하는 거죠. 참 주인이거나 귀족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런 진정한 인간들을 갖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28페이지 마지막 줄 보시면 이제 가소성인데, 자, 개별 시민의 교육문화가 된 희랍적 인간의 이념은 공허한 이상도 아니고 시공을 초월한 이념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질문 나왔던 거죠. 자, 이상, 테오리아, 뭐 휴마니타스 이런 모든 것들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그것은 시공을 초월한 것도 아니고 공허한 이상도 아니고 항상 그 다음 줄 보시면 민족 공동체의 토양 위에서 성장한 살아있는 형상이고, 또 민족의 역사적 변천과 운명을 함께하고 민족 전체의 운명, 정신적 발전의 모든 단계를 수용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역사적인 형태의 휴머니즘, 역사적인 형태의 테오리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29페이지 보시면 계몽주의로 가면서 위에 세 번째를 보시면 뭐 고전주의, 인문주의, 고전주의가 이제 인문주의를 좀 왜곡하는 건데, 영원 불멸의 인식, 또 영원 불멸의 형식의 이런 그리스적인 사유들을 왜곡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규범을 무언가 굳어지고 확정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치명적 오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우주의 보편적인 원리,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형식은 민족 공동체와 같이 굴러가고 그 안에서 수용되고 다시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것이지 딱 고정되어 있는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문단 마지막 줄 보시면 역사적 상황을 여전히 강하게 보여주며 특정한 시대적 상황과 직접 연관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데 이게 굉장히 또 특수한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보편적인데 특수한 거죠. 자,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 때 강신주도 그런 얘기인데 사랑 많이 해줘. 사랑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보편적 개념은 존재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리스적 이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자, 훌륭한 아까도 얘기했던 칼루스나 아가토스 개념은 보편적으로 존재하는데 그 안에서 뭔가 기본적인 어떤 개별적인 사례들이 다양하다는 거죠. 자, 그거를 우리가 보통 성좌라고 얘기해요. 성좌. 컨스텔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성좌는 은하수처럼 멀리서 보면 하나의 큰 무리로 보여요. 근데 들어가면 뭐예요? 개개의 별들이 있죠. 항성들이 있고. 자, 그리스 이념도 마찬가지죠. 멀리서 보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굉장히 거대한 서사시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들어가면 역사적 상황과 개인과 다 맞물려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 상황이나 역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딱 떨어져 있는 하나님처럼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 안에서 딱 존재하는 그런 이념이나 그런 신이나 그런 세계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자, 그런데 또 이제 30페이지 보면 역사주의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짧게 하겠는데, 자, 역사주의는 완전히 또 상대주의예요. 모든 것들은 보편적이지 않고 역사적 상황이나 맥락, 또 역사적인 인과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역사주의예요. 가장 대표적인 이제 딜타의 해석학이에요. 그래서 어떤 텍스트나 어떤 사건들은 무조건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칸트를 이야기해서는 칸트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된다. 헤겔을 이야기해서는 헤겔이 가지고 있는 삶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역사주의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구분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철학적 명제가 있고 그 철학적 명제가 일어나게 되는 그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철학적인 문제의 역사적 배경을 안다고 해서 그 철학적 문제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의 참과 거짓을 가리기 위해서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언제 발생했느냐, 그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라고 하는 걸 알아서 그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역사주의나 해석학은 모든 문제들의 출발점이 역사적 상황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뭘 했지? 그 사람이 그때 뭘 먹었나? 그 사람이 그때 뭘 쇼핑했나? 이런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을 유발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역사적 상황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게 역사주의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의 이런 전 이념화라든지 테오리아라고 하는 것은 역사에 기초하고 있지만, 자, 그거를 동시에 또 초월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좀 기독교적인 세계관하고 비슷하죠. 하나님은 초월자이면서 동시에 역사에 들어와 있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러니까 기독교가 왜 이제 그리스적인 사유를 지금 본따게 됐는지 그런 굉장히 유사점들이 이제 많이 있긴 한데, 하여튼 역사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문제들, 해결 방식들, 어떤 세계관들인데 그게 동시에 보편성을 갖기 때문에 또 역사를
멀리 관조할 수 있는, 떨어져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남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얼마든지 가수성이 붙기 때문에 이게 다른 형태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뭐 굉장히 이제 빠른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 11개의 지금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이 책에서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서 책을 좀 읽어보시면 뭐 다른 거는 전부 다 뭐 뭐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개념은 여러분들 꼭 한 학기 동안은 알고 계셔야 될 개념들이니까 좀 주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